제발, 오늘 밤만 제 남편이 되어주세요. 안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칠흑 같은 삼경, 장대비는 산길을 아예 삼켜버릴 기세였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사내의 눈앞에 거짓말처럼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 그 문을 두드리자 인기척도 없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뛰쳐나온 처녀가 인사 한마디 없이 사내의 옷깃을 움켜쥐었지요.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하룻밤만. 떨리는 손,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사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 깊은 산 중에 처녀 혼자 무엇을 견디고 있었단 말입니까? 남편 행세라니요.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 사이로 여러 사내의 거친 발소리가 섞여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기막힌 첫 만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때는 바야흐로 조선 어느 고을, 명봉산 자락에 먹구름이 잔뜩 몰려들던 금은밤의 일이었지요.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한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시커먼 하늘을 가르며 번갯불이 번쩍번쩍 내리치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삼경이 훌쩍 넘은 야심한 시각, 인적 하나 없는 산길 위로 웬 사내 하나가 비틀비틀 걸음을 옮기고 있었으니 이 사내가 바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보상두령 박시환이었던 것입니다. 등짐을 진 어깨는 축 늘어지고 집시는 진흙탕에 푹푹 빠져 걸음마다 물이 첨벙거렸지요. 쾌자 자락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척척 감겨 붙었고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눈앞을 가려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제기랄, 하필 이 산 중에서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시환이 이를 악물고 중얼거리며 나뭇가지를 헤치고 나아갔으니 그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요. 바짝 타들어가는 목구멍을 축이고 이 지긋지긋한 비를 잠시라도 피하고자 시환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쉴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 숲속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으니 그것이 바로 어느 외딴 초가 오두막의 촛불이었던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반짝이는 그 촛불이 어찌나 반갑던지 시환의 발걸음이 절로 그 빛을 향해 제게 움직였지요. 숲을 헤치고 헤치어 마침내 다다른 곳은 다 쓰러져 가는 낡은 쌀이문 앞이었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초가지붕 아래로 문틈 사이 촛불 그림자가 아른거리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 깊은 산 중에 처녀 홀로 사는 듯한 오두막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시환의 마음속에는 반가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의구심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보시오, 게 아무도 없소이까. 시환이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삐걱거리는 쌀이문 고리를 세 차례 두드리며 목청을 돋우었지요. 그러자 안에서 인기척이 나는가 싶더니 이내 방문이 배시시 열리며 소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어여쁜 처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으니 이 처녀가 바로 우리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연이었던 것입니다. 곱디고 온 자태의 단정한 몸가짐, 그러나 눈빛만은 어딘가 서늘하리만치 침착하여 예사 처녀가 아님을 짐작해 하였지요. 낯선 사내의 등장에도 놀라기는커녕 눈썹 하나 까딱 않는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이 사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그니가 길을 잃고 비를 피하고자 하니 하룻밤만 신세를 지게 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시환이 정중하게 청을 넣자 연희는 대답 대신 다짜고짜
시완의 흠뻑 젖은 쾌자 소매를 덥석 움켜쥐었지요. 그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사내를 단칸방 안으로 힘껏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완은 얼떨결에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가며 속으로 참으로 괴이한 일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 무슨 경우요? 낯선 사내를 이리 함부로 방 안으로 들이다니 참으로 대담한 처자로군. 시완이 어리둥절한 낯빛으로 중얼거리자 연희는 그저 조용히 문을 닫아걸 뿐이었지요. 방 안에 들어서니 촛불이 일렁이는 가운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정갈하게 무친 산나물이 녹그릇에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산중 오두막에 어울리지 않는 융숭한 밥상이었으니 시완의 눈이 절로 휘둥그레졌지요. 이것 참, 마치 손님이 올 줄 알고 미리 상을 봐둔 것 같지 않소이까. 시완이 상을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짓자 연희는 그제야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그네님이 오실 줄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요. 그 대답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시완의 등줄기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시완이 경계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한 채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으니 이 첩첩산 중에 홀로 사는 처녀며 미리 차려놓은 밥상이며 도무지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그러자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윗목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더니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시완 앞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촛불빛 아래 비단 주머니가 은은하게 빛나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사내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지요. 이것이 무엇이오? 시완이 묻자 연희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열어보시면 아실 것이옵니다. 시완이 조심스레 비단 주머니를 풀어 헤치니 그 안에는 곱게 세공된 은노리개 한 쌍과 오래 묵어 향기가 진한 산삼 한 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7갈래로 뻗은 것이 예사 산삼이 아니라 칠구엽 산삼이라 이는 신만이들 사이에서도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귀한 물건이었지요. 이것은 소녀의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품이었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명봉산 깊은 골짜기에서 캐어 말려두신 산삼이옵니다. 연희가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하자 시완은 손에 쥔 은노리개와 산삼을 번갈아 바라보며 참으로 괴이한 재물이로다 싶어 마음이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값어치를 따지자면 시완이 평생 등짐을 져도 만져보기 힘든 귀물이었으니 이런 것을 선뜻 내놓는 처녀의 속내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지요. 헌데 이 귀한 것들을 어찌 저에게 내어놓으시는 겝니까? 시완이 미심쩍은 눈으로 묻자 연희는 옷고름을 살며시 매만지며 마침내 본론을 꺼내었습니다. 딱 오늘 밤 하룻밤만 소녀의 남편 행세를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달기 울 무렵 이 산삼과 노리개를 모두 나그네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시완의 얼굴빛이 싹 변하였으니 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기막힌 조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산속 도깨비가 사람을 홀린다더니 바로 이런 것인가 싶어 시완은 등바지의 상체를 뒤로 젖히며 연희를 유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연희는 시완의 눈을 피하듯 마당 쪽을 향해 불안한 눈동자를 굴리는 것이었으니 그 눈빛 속에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지요. 이것 참으로 요망한 수작이 아닌가 싶소만. 시완이 반신반의하는 낯빛으로 중얼거리면서도 장사판에서 온갖 풍파를 다 겪어본 배짱 두둑한 사내인지라 쉬이 겁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상 위에 놓인 숭늉 그릇을 들어 벌컥벌컥 목을 축이고는 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연희의 표정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연희의 얼굴에는 거짓이나 요사스러운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 그저 절박함과 간절함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리도 다급히 사람을 붙잡는 겐가? 시완이 낮은 목소리로 물으려는 찰나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지붕을 두드리던 빗소리 사이로 마당 너머 쌀이문 밖에서 진흙탕을 짓밟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으니 그것도 한둘이 아닌 여러 사내의 거친 집신 소리였습니다. 철퍽철퍽 저벅저벅 그 발소리가 점점 오두막을 향해 가까워지는데 연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셨나 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연희가 다급한 목소리로 시완의 팔을 힘껏 잡아 끌었으니 그 손끝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연희는 정신없이 시완을 윗목에 깔린 두꺼운 이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시완은 영문도 모른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상체를 숨긴 채로 숨을 죽였으니 참으로 얼떨떨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지요. 잠자코 계시옵소서. 부디 소녀를 살려주시는 셈치고 연희가 나지막이 속삭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서둘러 가다듬었습니다. 저고리 고름을 다시 메고 치맛자락을 정갈히 여미는 그 손길이 급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해 보였으니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이불 속에 웅크린 시완의 귓가로 문밖 마당을 짓밟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문 밖에서 큼지막한 기침 소리가 크흠 하고 울려 퍼지더니 방문 창호지 위로 거대한 사내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지요. 어른되어 서슨 됨직한 그 그림자의 크기에 이불 속에 숨은 시완마저도 절로 긴장이 되어 숨소리를 죽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문 앞에 조용히 다가서서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차분한 낯빛을 지어 보였으니 그 침착함 뒤에 숨은 떨림을 아는 이는 오직 이불 속의 시완뿐이었지요. 방 안의 촛불이 문틈으로 들이치는 바람에 흔들흔들 춤을 추듯 일렁이는 가운데 가짜 부부의 위태로운 연극을 알리는 팽팽한 긴장감이 오두막 구석구석으로 스멀스멀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 웅크린 시완이 숨을 죽이자 연희는 그제야 떨리던 손을 슬며시 거두고는 방 한 구석 벽에 걸린 낡은 족자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족자는 다름 아닌 연희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 손수 써 붙인 것으로 먹빛이 다 바래도록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물건이었지요. 연희의 아버지는 본래 이 고을에서 이름난 신만이이자 약초상으로 산삼 하나를 캐도 뿌리를 다치지 않게 다루는 정성이 남달라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한 사내였습니다. 평생을 명봉산 깊은 골짜기를 오르내리며 솔수 산삼밭을 일구어 놓았으니 그 밭이야말로 아비가 흘린 땀방울로 이룬 평생의 업적이었던 셈이지요. 한편 이 고을 관하에는 김춘수라는 이방이 있었으니 그 탐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김춘수는 진작부터 연희 아비의 산삼밭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그 가치를 어찌나 잘 알아보았던지 자나 깨나 그 밭을 제 것으로 만들 궁리만 하였지요. 부패한 사또의 눈과 귀를 제 소나귀에 틀어준 김춘수는 마침내 못된 흉계를 꾸며 공문서를 위조하고는 아버지에게 영모와 매물수수라는 무시무시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네 이놈, 네가 산삼밭을 미끼로 역도들과 내통했다는 것을 내 다 알고 있느니라. 김춘수가 곰방대를 탁탁 털며 비릿하게 웃던 그 모습이 훗날 연희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히고 말았지요. 죄 없는 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관아 옥사에 끌려가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메타작이 얼마나 혹독하였던지 아버지의 등짝은 살점이 터지고 피멍이 시퍼렇게 들었으니 옥사 안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춘수는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를 찾아가 흉악한 협박을 늘어놓았지요. 산산반 문서를 순순히 내게 넘기지 않으면 내 놈은 이 옥사에서 뼈를 묻게 될 것이야.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버텼으나 매질이 거듭될수록 몸은 점점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김춘수의 흉계는 연희에게까지 뻗쳤으니 이 무슨 못된 신보란 말입니까? 김춘수는 거간꾼을 시켜 연희를 자신의 셋째 첩으로 들이라며 날마다 하수인들을 보내어 협박을 가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첩자리라면 호강하며 살 것을 어찌 이리 마다한단 말이냐. 거간꾼이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연희를 회유하려 들었지만 연희는 매번 문을 걸어 잠근 채 눈물만 삼킬 뿐이었지요. 곱디고 온 처녀의 앞날이 늙은 탐관오리의 첩실 자리로 팔려갈 위기에 놓였으니 이보다 기막힌 노릇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연희는 밤낮으로 궁리의 궁리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한 가지 꾀를 짜내었습니다. 음흉한 이방의 수청을 피하고자 한양 장사길에서 만난 사내와 이미 가래를 올려 부부가 되었다는 거짓 소문을 고을에 슬며시 퍼뜨린 것이었지요. 소녀는 이미 정혼한 몸이오니 셋째 첩 자리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연희가 눈물을 훔치며 거간꾼에게 이리 둘러대었으나 김춘수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참말인지 거짓인지 내 오늘 밤 당장 두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니라. 김춘수는 수하들을 보내어 진짜 사내와 한 방에서 자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겠노라 통보를 해왔던 것이니 바로 오늘 밤이 그 확인의 밤이었던 셈이지요. 이 모든 사정을 알 리 없는 시완은 이불 틈 사이로 연희의 처연한 옆 얼굴과 벽에 걸린 억울한 문서 조각들을 흘깃 바라보다 문득 가슴 한 구석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차디찬과나 옥사에서 매를 맞아 신음하고 있을 터인데 딸 자식은 홀로 산속 외딴 오두막에서 가문과 제 몸의 정절을 지키고자 밤마다 진짜 나그니가 지나가기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처절한 기다림이었을지 시완은 이불 속에서 절로 주먹을 불끈 쥐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런 죽일 놈의 이방 같으니라고. 시완이 이 사이로 낮게 으르렁거리듯 중얼거렸으니 그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장사판에서 온갖 풍파와 인심의 야박함을 다 겪어본 시완이었으나 힘없는 백성을 벗겨 먹는 관아 이방의 흉악한 음모 앞에서는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등짐장수로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세상 물정에는 이력이 난 시완이었지만 이토록 뻔뻔스러운 탐관오리의 행패는 또 처음 보는 노릇이었지요. 가늘어지는 빗줄기가 창호지 문을 타고 스며드는 삼경의 밤하늘 아래 시완과 연희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재물 거래를 뛰어넘는 묘한 의리와 신뢰가 조용히 싹 터오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어도 이불 속에서 시완의 마음은 이미 이 딱한 처자를 도와주기로 굳게 정해진 셈이었지요. 바로 그때 좁은 툇마루를 짓밟는 하수인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어느새 방문 바로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마루판을 울릴 때마다 연희의 어깨가 흠칫흠칫 떨렸으니 그 두려움이 이불 속 시완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지요. 시완은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는 듯 이불을 슬며시 걷어내고 조용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장작을 패던 낫 하나를 눈여겨보고는 손을 뻗어 그것을 조용히 손에 쥐었으니
그 표정이 사뭇 결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염려 마시오. 내 오늘 밤은 그대의 진짜 지아비인 것처럼 행세할 터이니. 시완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연희에게 눈짓을 보내니 연희는 입술을 깨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희는 떨리는 손을 애써 다잡으며 방문 손잡이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문고리를 거세게 흔들어대는 소리가 우당탕 울려 퍼졌으니 방 안의 긴장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다다른 순간이었습니다. 연희의 손끝이 문고리에 닿는 찰나 시완은 낯을 슬며시 등 뒤로 감추고 어깨를 쫙 펴며 문 쪽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지요. 과연 이 문 너머에는 누가 서 있으며 오늘 밤에 이 위태로운 연극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방 안에 흐르는 촛불만이 그 답을 알고 있는 듯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콱쾅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걷어차이며 활짝 열어 젖혀졌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이방 김춘수의 수아인 억쇠와 칠성이었으니 두 사내 모두 손에 몽둥이를 하나씩 움켜쥔 채 험상궂은 낯빛으로 방 안으로 성큼 들이닥쳤지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삿갓을 쓴 그들의 몰골은 흡사 저승사자라도 되는 양 살벌하기 그지없었으니 촛불마저 놀란 듯 크게 일렁였습니다. 2년 정혼했다는 사내가 정령 있기는 있는 것이냐. 억쇠가 몽둥이 끝으로 문지방을 탁탁 치며 눈을 부라렸으니 그 기세가 어찌나 사나운지 웬만한 안악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오금이 저려 주저앉았을 노릇이었지요. 그러나 연희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시완의 옷자락 고름을 매만지며 마치 몇 해를 함께 살아온 정다운 안악처럼 곰살맞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방님, 이 밤중에 웬 소란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연희가 시완의 팔에 살며시 손을 얹으며 나긋한 목소리로 속삭이니 그 연기가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지켜보는 이불도 다 속아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윗목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 시완은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네 이놈들, 어느 안전이라고 야심한 삼경에 남의 집 안방을 함부로 걷어차고 들어온단 말이냐. 시완이 벼락 같은 호통을 내지르며 험악한 인상으로 억수의 목덜미를 낚아챌 듯 성큼 다가섰으니 그 기세가 어찌나 사나웠던지 방 안의 촛불마저 움찔하는 듯 했습니다. 등짐장수로 팔도를 떠돌며 산전수전 다 겪은 시완이 아니었습니까? 장터에서 행패 부리는 왈패쯤은 수도 없이 상대해본 사내인지라 몽둥이를 든 사내 둘쯤은 눈에 차지도 않는 노릇이었지요. 시완이 거친 소나기로 억쇠가 쥐고 있던 몽둥이를 우악스럽게 낚아채더니 그것을 무릎에 대고 우지끈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몽둥이가 두 동강 나 바닥에 나뒹구는 것을 본 억쇠와 칠성은 그만 기가 팍 눌려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보시오. 우리는 그저 이방나리의 명을 받들어 확인차 온 것뿐이요. 칠성이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그 목소리는 이미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리고 있었지요. 연희는 이때다 싶어 시완의 어깨에 살포시 머리를 기대며 수아들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게 쏘아 붙였습니다. 오늘 밤 달기 울면 소녀는 서방님과 함께 한양상단으로 떠날 것이니 다시는 이런 무례를 범치 마시옵소서. 그 말투가 어찌나 야무지고 당당하던지 억쇠와 칠성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체구가 우람하고 기운이 넘쳐 보이는 사내가 진짜로 방 안을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한 하수인들은 그만 얼굴이 흙빛으로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허. 이거 참으로 낭패로구나. 억쇠가 뒤통수를 긁적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칠성은 슬그머니 품속에서 관아의 마패 흉내를 낸 물건을 꺼내어 흔들며 위세나 부려보려 하였지요. 하지만 시완의 날카로운 눈빛과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그 손짓은 도무지 힘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시완이 눈을 부릅뜨고 한 발짝 더 다가서니 칠성은 침을 꿀꺽 삼키며 슬며시 물건을 다시 품속에 감추어 넣었지요. 이방에게 보고할 마땅한 핑곗거리조차 사라져 버린 두 하수인은 결국 허리를 굽실굽실 숙여 사과를 건네고는 황급히 문을 닫고 마당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인들이 큰 결례를 범하였나이다. 부디 용서하시옵소서. 억쇠가 뒷걸음질치며 연신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이 조금 전에 그 사나운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참으로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지요. 두 사내가 허둥지둥 쌀이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지켜보던 연희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인들이 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완은 문살 틈으로 슬며시 손을 내밀어 마당 구석 어둠 속을 향해 가지고 있던 작은 호퇴불을 3번 흔들었으니 이는 예사 몸짓이 아니었지요. 실은 시완이 이 오두막에 들어서기 전 산 밑 주막에 이미 상단 패거리 사내들을 대기시켜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길목에 함정을 파놓으라는 은밀한 암호 신호를 시완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잊지 않고 보낸 것이었지요. 과연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시완의 패거리들이 이 신호를 알아챘을는지 그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 노릇이었습니다. 밖에서 하수인들이 쌀이문을 나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자 시완과 연희는 그제야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참았던 긴 숨을 후 내쉬었습니다. 위기를 무사히 모면한 연희는 곧바로 비단 주머니 속 은놀이개와 산삼을 꺼내어 시완에게 건네려 하였지요. 약조한 대로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연희가 두 손으로 공손히 물건을 내밀었으나 시완은 손사래를 치며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내 어찌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소. 그깟 놀이개 따위보다 이방 김춘수 그놈을 완벽하게 몰락시킬 판을 함께 짜는 것이 더 급한 일이 아니겠소. 시완의 그 말 한마디에 연희의 눈시울이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아버지께서 관아로 끌려가시기 전 툇마루 및 비밀 흙구덩이에 이방의 비리 장부를 숨겨 두셨나이다. 그 말을 들은 시완의 눈빛이 번쩍 빛났으니 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완은 지체 없이 툇마루 밑을 파헤치기 시작하였고 곧 흘 속에서 낡은 문서 뭉치 하나를 찾아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방이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하며 저지른 온갖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었으니 시완은 그것을 손에 쥐고 다음 행동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름달이 먹구름 뒤로 숨어들 무렵 산길을 터덜터덜 내려가던 이방의 수하 억쇠와 칠성은 여전히 등골이 서늘한지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억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산에 참으로 수상쩍지 않은가. 칠성이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자 억쇠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맞장구를 쳤지요. 낸들 알겠는가마는 그 눈빛이며 힘이며 예사상 것의 것은 아니었네 그려. 두 사내가 이렇듯 찜찜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 채 산길을 걸어 내려가는 동안 정작 그들의 발밑에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산 밑 주막에서 시완의 횃불 신호를 놓치지 않고 확인한 사내들이 있었으니 바로 시완이
이끄는 상단 패거리인 장돌뱅이 돌쇠와 마목수였습니다. 저것 보게 두령님 신호가 떨어졌네 그려. 돌쇠가 눈을 반짝이며 소매를 걷어붙이자 마목수 역시 씩 웃으며 삽자루를 집어들었지요. 두 사람은 지체 없이 산길목으로 달려가 깊은 똥물 둔벙 위에 지풀과 흙을 덮어 감쪽 같은 가짜 땅을 만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이쯤이면 누가 봐도 멀쩡한 땅바닥이 아니겠는가. 돌쇠가 흙을 다독이며 낄낄 웃음을 참지 못하니 마목수 역시 어깨를 들썩이며 숨죽여 웃었지요. 두 사람의 손끝이 어찌나 야무지던지 밤눈 어두운 나그네라면 그 누구도 함정임을 눈치채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일을 마친 돌쇠와 마목수가 재빨리 숲을 속으로 몸을 숨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억새와 칠성의 발소리가 터덜터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을 두 사람이 어기적 걸어 내려오는데 그 걸음걸이가 여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흐리멍덩하였지요. 에이, 오늘 밤은 참으로 재수가 옴붙은 날일세. 칠성이 투덜거리며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억새가 먼저 발을 헛디디며 깊은 둔벙 속으로 요란하게 굴러떨어지고 말았으니 그 뒤를 따르던 칠성마저 엉겁결에 함께 풍덩 빠지고 말았지요. 이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억새가 시커먼 똥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질러대니 칠성 역시 코를 틀어막으며 자지러지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냄새 좀 보게. 사람 살려주오. 둘의 몰골이 그야말로 진흙범벅, 오물범벅이 되었으니 그 꼴이 참으로 우습고도 딱하기 짝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 숲을 속에 숨어있던 돌쇠와 마목수가 산지기 탈을 뒤집어 쓰고 슬며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걔 누구요? 네 집 산에 함부로 발을 들이는 것이요. 돌쇠가 짐짓 굵은 목소리로 호통을 치며 자갈과 흙더미를 둔벙 속으로 우수수 쏟아부으니 억새와 칠성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하여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소인들이 죽을 죄를 지었소이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억새가 똥물 범벅이 된 얼굴로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어대는 모습을 언덕 위 덤불 속에서 지켜보던 연희는 그제야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묵은 앙금이 조금이나마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바탕 자갈 세례를 받은 두 하수인은 결국 갖고 있던 보따리를 몽땅 빼앗기고 말았으니 그 보따리 안에는 뜻밖에도 이방 김춘수가 한양의 권력가들과 은밀히 주고받은 서찰과 곳간 열쇠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똥통에서 겨우 기어 나온 억새와 칠성은 옷자락에서 오물을 뚝뚝 흘리며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관아 방향으로 정신없이 도망쳐 달아났지요.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시완과 패거리들은 그제야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며 서로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과응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돌쇠가 배를 잡고 웃어대니 연희 역시 오랜만에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렇듯 통쾌한 첫 번째 응징을 마친 시완은 하수인들의 보따리 속에서 이방의 비밀 서찰과 곳간 열쇠를 확보하고는 곧바로 다음 계획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날 동이틀 무렵 시완과 연희는 관아의 세력을 한 번에 뒤엎을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아 뒷골목에 자리한 김춘수의 비밀 헛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목수가 훔쳐온 열쇠로 헛간 문을 조심스레 열어젖히니 그 안에는 백성들에게서 수탈한 곡식 더미와 은괴 뭉치 그리고 이방의 비리를 낱낱이 기록한 장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이놈이 그동안 백성들 등골을 빼먹은 것이 이 정도였단 말인가. 시완이 곡식 더미를 훑어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바로 그 같은 시각, 관아 근처 어느 주막에서는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 행색의 감찰관 일행이 신분을 숨긴 채 미복자맹을 하고 있었으니 이는 하늘이 도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와는 보상두령으로서 쌓아온 넓은 인맥을 활용하여 암행어사, 즉 수아와 은밀히 접선하는 데 성공하였고 헛간에서 확인한 비리 장부와 곳간의 위치를 조심스레 전달하였습니다. 연희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아버지가 옥사에서 피로써 써 내려간 억울한 사연이 담긴 유서를 어사대에 함께 바쳤지요. 부디 소녀의 아비와 고을 백성들의 억울함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연희가 눈물을 삼키며 머리를 조아리니 그 절절한 모습에 암행어사, 즉 수아 역시 마음이 크게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전달받은 장부 복사본과 유서를 꼼꼼히 검토한 뒤 마침내 고을 장날에 맞추어 관아를 급습할 완벽한 출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완과 연희는 이방의 품속에 감추어져 있을 원본 땅 문서를 그 자리에서 즉시 압수하기 위하여 장날 관아 마당으로 들어설 준비를 차근차근 마쳐 나갔지요. 드디어 다가올 통쾌한 대복수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두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히 장터 거리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이래가 훌쩍 지난 어느 날 마침내 고을 장날이 밝아왔습니다. 새벽부터 장터 어귀에는 물건을 팔러 나온 장사치들과 구경 나온 백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북적거렸으니 저마다 등짐이며 광주리를 이고 지고 나와 목청껏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왁자지껄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날따라 관아 마당에서는 유독 요란한 풍악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으니 지나가던 백성들이 저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연유를 궁금해하였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 관아에서 저리 흥겨운 소리가 나는 게요. 장돌뱅이 하나가 등짐을 내려놓으며 묻자 곁에 있던 늘수그레한 사내가 혀를 끌끌 차며 대답했지요. 다름 아니라 이방날이 환갑잔치라 하지 않소. 백성들 등골은 그리 빼먹으면서 제 잔치는 아주 성대하게도 벌인다지.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는 산의 진미가 그득그득 쌓인 잔치상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곱게 단장한 기생들이 옆에 앉아 술잔을 채워 올리며 간드러진 웃음소리로 흥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이방 김춘수는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여 모은 재물로 이렇듯 토사스러운 환갑상을 차려놓고 붉게 상기된 얼굴로 술잔을 연신 기울이며 호의호식을 만끽하고 있었지요. 사람이 이만큼 살았으면 이 정도 호강은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김춘수가 기생을 옆구리에 끼고 껄껄 웃으며 곰방대를 툭툭 털어대는데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방자하던지 지켜보는 백성들의 눈살이 절로 찌푸려질 지경이었습니다. 잔치판에 모인 관아의 아전들과 관솔들 역시 덩달아 술잔을 기울이며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으니 백성들의 고혈로 채워진 이 잔치가 언제까지 이어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정문 밖에서 벼랑간 말발굽 소리와 함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는가 싶더니 이내 관아 정문이 화당탕 부서질 듯 활짝 열어 젖혀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우렁찬 외침이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뒤흔들었으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동안 미복자맹으로 고을을 살피고 다니던 감찰관이었습니다. 감찰관은 남루한 행색을 벗어던지고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나와 손에 든 마패를 높이 치켜들며 다시 한번 목청을 돋우었지요. 어명을 받자와 이 고을을 살피러 왔노라. 모두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엎드리렸다.
순간 흥겹던 잔치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아전들은 저마다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흩어져 달아나기 바빴고, 곱게 웃고 있던 기생들 역시 비명을 지르며 마당 구석으로 몸을 피하였지요. 어사대를 따르던 포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도망치는 관솔들을 하나둘 붙잡아 무릎 꿇리니 그 광경이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술잔을 손에 들고 있던 김춘수는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린 채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하였으니 결국 술잔이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삿도라니, 이것이 대체 무슨 청천벽력이란 말인가. 김춘수의 낯빛이 삽시간에 잿빛으로 변하였으니 조금 전까지 곰방대를 탁탁 털며 위세를 부리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완과 연희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어사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갔습니다. 어사또 날이 이 자리를 빌려 저 이방의 흉악한 죄상을 낱낱이 고하고자 하나이다. 시완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먼저 입을 열자 연희 역시 그 곁에 나란히 꿇어앉아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었습니다. 이자는 소녀의 아비에게 있지도 않은 영모와 뇌물수수의 누명을 씌워 옥사에 가두고 소녀마저 셋째 첩으로 앉히려 온갖 협박을 일삼았나이다. 연희가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한을 토해내듯 낱낱이 고하니 마당에 모여든 백성들 사이에서도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웅성거림이 점점 커져만 갔지요. 저런 죽일 놈이 있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피눈물을 짜냈단 말인가. 구경하던 백성들이 저마다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사의 서슬퍼런 명이 떨어지자 포졸들은 지체 없이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김춘수에게로 다가가 그 품속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자의 몸을 낱낱이 수색하렸다. 어사가 근엄한 목소리로 명하니 포졸 하나가 김춘수의 품속 깊숙이 손을 넣어 무언가를 끄집어내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연인의 산삼밭의 원본 땅 문서였으니 이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바로 이것이오. 소년의 산삼밭 문서가 틀림없나이다. 연희가 그 문서를 알아보고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으니 마당에 모인 백성들의 눈길이 일제히 그 문서로 쏠렸습니다. 물증이 이렇듯 낱낱이 드러나며 죄상이 완전하게 밝혀지자 김춘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더니 그대로 마당 흙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나이다. 김춘수가 이 말을 흙바닥에 짓지을 때마다 소리가 울려 퍼지니 그 몰골이 참으로 처량하고도 우습기 짝이 없었지요. 조금 전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호의호식하던 그 오만방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목숨을 구걸하는 늙은 죄인 하나만이 흙투성이가 되어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백성들은 저마다 혀를 끌끌 차며 참으로 인과응보란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싶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바로 그 무렵 관아 옥사 깊은 곳에서 무고하게 갇혀 모진 장형을 맞고 신음하던 연희의 아버지가 포졸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등짝은 여전히 시퍼렇게 멍이 들고 걸음걸이조차 온전치 못하여 몇 걸음 걷다가는 휘청거리기를 반복하였으나 그 눈빛만은 오랜만에 맑은 빛을 되찾고 있었지요. 아버지,
연희가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며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기니 부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내며 흐느끼는 그 모습에 구경하던 마을 백성들 역시 저마다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 딱한 부녀를 보시게.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백성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마당 가득 터져 나왔습니다. 어사의 호령이 다시 한번 무겁게 떨어지자 포졸들은 김춘수의 관복을 사정없이 찢어발기고 굵은 포승줄로 온몸을 단단히 결박하여 그대로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동안 김춘수의 뒷배가 되어주며 온갖 비리를 눈감아 주었던 부패한 사또 역시 관직이 파면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저런 자들을 그동안 상전으로 모시고 살았다니 참으로 원통하고 분한 노릇이요. 이제야 하늘이 무심치 않다는 것을 알겠소이다. 백성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탄식과 안도의 말을 주고받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원본 땅 문서를 근거로 그동안 김춘수에게 억울하게 빼앗겼던 백성들의 토지와 연인의 산삼밭이 하나둘 원래 주인의 품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하니 마당 안은 그야말로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통쾌한 카타르시스로 넘쳐났습니다. 또한 김춘수의 비밀 헛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곡식과 은전 역시 그동안 수탈당했던 마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으니 곤주림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였지요. 이제야 살 것 같소이다. 이 은혜를 대체 무엇으로 갚아야 할는지. 늙은 아낙 하나가 곡식 자루를 받아들고는 눈물을 훔치며 몇 번이고 고개를 조아렸으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완의 가슴 한편에도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사건이 이렇듯 통쾌하게 매듭지어지고 나니 시완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후 내쉬며 허허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만하면 할 도리는 다 하였으니 우리는 다시 지게를 지고 장사길이나 나서 볼까. 시완이 돌쇠와 마목수를 돌아보며 흡족한 낯빛으로 말하니 두 사람 역시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희 또한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으니 이제야 모든 악몽이 끝난 듯 싶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완이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상단 패거리와 함께 관아 정문을 나서려던 그때 정문 밖 어두컴컴한 담장 그늘 속에서는 이방의 사촌 형제인 김춘식과 그 잔당들이 몸을 숨긴 채 몰래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지. 김춘식이 이를 부드득 앓며 음흉한 눈빛을 번뜩였으니 이 통쾌한 복수극의 끝이 과연 이대로 순탄하게 매듭지어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쫓겨난 이방 김춘수의 사촌 형제인 김춘식은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에 앙심을 품고 밤새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김춘식이 어두운 방 안에서 주먹을 부르르 떨며 중얼거리니 그 곁에 모인 관아의 잔당들 역시 저마다 도끼 어린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이들은 밤이 깊도록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 끝에 마침내 흉악한 음모 하나를 꾸며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춘식은 고을 유림들과 나이 지긋한 향교 어르신들이 모인 향교 사랑방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척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신용을 하였지요. 어르신들,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옵소서. 어찌 이런 변고가 있단 말이옵니까? 김춘식이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애절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자 향교 어르신들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잔당들은 시완이 외딴 오두막에서 처녀 연희와 하룻밤을 함께 보낸 사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으니 이는 실은 다급한 위기를 넘기기 위한 하룻밤 연극이었음을 저들도 잘 알고 있었으나 짐짓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뗀 것이었지요. 그것도 모자라 잔당들은 아예 없는 죄까지 지어내어 시완이 상단 장사꾼 신분을 이용해 이방의 곳간을 털 때 관아의 은괴와 공금을 몰래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하였다는 흉악한 죄목을 덧붙였습니다. 그 사내가 처자의 정조를 어지럽힌 것도 모자라 관아의 재물까지 도적질하였다 하옵니다. 김춘식이 그럴듯하게 지어낸 이야기를 늘어놓으니 유교의 도리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보수적인 향교 어르신들의 얼굴이 삽시간에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무엇이라 처자와 사내가 정식으로 혼례도 올리지 않고 한방에서 밤을 지새웠단 말인가. 한 어르신이 수염을 부르르 떨며 녹이 띤 목소리로 소리쳤으니 그 곁에 다른 어르신 역시 곰방대로 바닥을 탁 내리치며 분개하였습니다. 게다가 관아의 공금까지 손을 대었다면 이는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로다. 벼슬아치들과 향교 어르신들은 유교적 도리를 더럽히고 나라의 재물을 축낸 대죄인이라며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시완을 처벌하라 아우성쳤지요. 김춘식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향교 유생들을 슬금슬금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세관하에 진정서를 올려 저 파렴치한 상단 놈들을 엄히 처벌하도록 청하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김춘식의 부추김에 넘어간 유생들은 저마다 붓을 들어 진정서를 써 내려갔고 이내 한 무리를 이루어 새로 부임한 관아를 찾아가 시완의 상단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저작거리로 퍼져나갔으니 그 퍼지는 속도가 어찌나 빠르던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온 고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글쎄 그 상단 두령이란 자가 실은 처자를 희롱하고 관아 재물까지 훔쳤다지 뭔가.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른다더니 참으로 흉악한 자로세. 저작거리 안악들이 삼삼오 모여 수군거릴 때마다 시완의 이름은 점점 더 더러운 것으로 물들어갔으니 이제껏 쌓아온 시완이 이끄는 보상두령 상단의 굳건한 신용도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거래처마다 발길이 뚝 끊어지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아의 사또는 유림들의 거센 반발과 공금 유통을 고발하는 투서를 도무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온 고을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내 어찌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는가. 사또가 무거운 낯빛으로 명을 내리니 포졸들은 곧장 시완의 거처로 몰려가 그곳을 겹겹이 봉쇄하고 말았지요. 관아의 포졸들이 상단 거처로 들이닥쳐 시완을 사면팔방으로 에워싸고는 관아 공금 작물 유통 및 풍속을 어지럽힌 죄목으로 포승주를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고 이러시오. 나는 그저 억울한 처자를 도와주었을 뿐이오. 시완이 두 팔을 붙잡힌 채 목청을 높여 항변하였으나 포졸들의 귀에는 그 절절한 외침조차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든든하게 자신을 도와주던 시완이 하루아침에 억울한 죄목으로 포승줄에 묶이는 모습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연희가 지켜보게 되었으니 그 가슴이 마치 칼로 도려낸 듯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옵니까? 연희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으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니 다리가 후들거려
도무지 몸을 가누기가 힘들 지경이었지요. 시완은 자신이 행한 것이 정당한 상단 활동이었을 뿐임을 목이 쉬도록 항변하였으나 유림의 눈치를 살피던 사또와 작물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 앞에서는 그 항변조차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완은 관아의 헛간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창살도 없는 허름한 헛간이었으나 그 안에 갇힌 시완의 심정은 옥사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이 참담하였습니다. 시완을 따르던 상단 패거리 사내들 역시 포졸들의 제재를 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손발이 꽁꽁 묶이고 말았지요. 저작거리의 백성들은 잔당들이 교묘하게 퍼뜨린 관아 공금 유통 소문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이제껏 은인으로 여기던 시완을 향해 손가락질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사기꾼 같은 놈이 있나.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더니 속으로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구먼. 지나가던 장사치가 침을 탁뱉으며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담장 너머로 이를 지켜보던 연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잘 풀려가던 통쾌한 복수극 뒤로 또다시 억울한 시련의 먹구름이 고을 하늘 위를 무겁게 뒤덮고 말았던 것이지요. 연희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자락으로 꾹꾹 눌러 닦아내며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의지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내 손으로 직접 이 모함을 파헤치고야 말리라. 연희가 입술을 깨물어 결연히 다짐하니 그 눈빛 속에는 처음 시완을 오두막으로 끌어들이던 그때 못지않은 강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날 밤부터 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해 온 옛 서책과 시완이 남긴 상단 장부를 하나하나 대조해가며 잔당들이 꾸며낸 모함 공작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밤을 새워 골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날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연희는 밤새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품속에는 밤새 찾아낸 증거 문서들을 고이 갈무리에 넣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향교 어르신들과 고을 백성들이 잔뜩 모여있는 장터 한복판 단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것이 어디 쉬운 노릇이겠습니까마는 연희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기 저 처자가 바로 그 소문의 주인공 아닌가. 사내를 홀려가나 재물까지 축내게 하였다는 그 처자로세. 사람들이 저마다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하였으나 연희는 그 시선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고는 모여든 백성들과 향교 유생들을 향해 정중히 큰 절을 올렸으니 그 몸가짐이 어찌나 예를 갖추었던지 잠시나마 장터의 소란스러움이 잦아들었지요. 고을 어르신들과 백성 여러분께 소녀가 청할 말씀이 있어 이 자리에 섰나이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입을 열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연희는 조금도 숨김없이 자신이 탐관오리 이방의 강압과 접실 요구를 피하기 위해 시완에게 남편 행세를 부탁했던 그 기막힌 사정을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녀가 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낯선 나그네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것이지 결코 부정한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리면서도 한자 한자 또렷하게 이어지니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하나둘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더욱이 그분은 관아의 은괴나 공금 따위는 손끝 하나 댄 적이 없으며 오직 가문과 백성을 구하고자 목숨을 걸고 소녀를 도와준 참으로 의로운 사내이옵니다. 연희가 목청을 높여 힘주어 외치니
그 절절한 목소리가 장터 구석구석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말을 마친 연희는 품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진짜 거래 영수증을 조심스레 꺼내었고, 이어 김춘식 등 잔당들이 관아 은괴 모함을 조작하며 주고받은 비밀 편지의 원본까지 꺼내어 바닥에 활짝 펼쳐 보였습니다. 인장이 선명하고 지질이 틀림없는 그 진짜 문서들을 두 눈으로 확인한 향교 어르신들과 백성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잔당들의 간교한 거짓말과 공금 모함의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음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참말이라면 우리가 크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오. 한 어르신이 문서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낯빛이 굳어지자 곁에 있던 다른 어르신 역시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진실이 이렇듯 백일하에 드러나자 모여든 백성들과 향교 유생들은 그동안 감쪽같이 사기극을 벌인 김춘식과 잔당들을 향해 분노의 고함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천하에 몹쓸 놈들이 있나.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여 옥에 가두다니. 백성들의 성난 고함 소리가 장터를 뒤흔드니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던 김춘식의 얼굴은 삽시간에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향교 어르신들은 장작 몽둥이를 손에 집어들고는 시완을 모함했던 이방의 잔당들을 관아 마당 밖으로 우르르 몰아쫓아내기 시작하였지요. 관아의 사또 역시 모함임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즉시 헛간의 문을 열어 박시완을 석방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삐걱 헛간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초췌한 몰골로 걸어 나오는 시완을 향해 연희는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목청을 높여 당차게 외쳤습니다. 이분은 사기꾼이 아니라 제 목숨을 구해준 진짜 정혼자입니다. 그 한마디가 장터 하늘 위로 쩌렁쩌렁 울려 퍼지니 그동안 시완을 손가락질하던 백성들의 얼굴에도 부끄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요. 장터에 모인 온 고을 백성들은 연희의 당찬 기지와 용기에 저마다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처자로세. 저런 담력이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백성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 속에서 시완은 헝클어진 상투를 매만지며 연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초췌한 얼굴에도 시완의 눈빛만은 뜨겁게 빛나고 있었으니 연희의 당찬 모습에 가슴 깊이 감동이 밀려온 까닭이었지요. 시완은 말없이 연희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고 연희 역시 그 손길에 그동안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침 관아를 찾아온 연희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으니 아버지는 시완의 손을 덥석 마주 잡으며 가문을 구해준 은인이자 이제는 사위로 맞이하고픈 마음을 숨김없이 내보였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고 우리 가문을 구해준 은인일세.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내 딸을 맡겨도 여한이 없겠네 그려.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니 시완 역시 고개를 숙이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잇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모함을 꾸민 자들은 성난 백성들이 던지는 자갈과 흙더미, 세례를 받으며 그대로 고을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으니 그 초라한 뒷모습이 참으로 볼썽사납기 그지없었지요. 저리 못된 신보를 가진 자들이 무사할 리가 있나. 백성들이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통쾌해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오해와 시련이 마침내 말끔히 씻겨 내려가며 해학적인 분위기가 장터 전체를 훈훈하게 채워나갔습니다. 모함에 가담했던 이방 김춘수의 잔당 김춘식은 백성들의 손에 붙들려 관아 마당으로 다시 끌려 나오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낸 뒤
무겁게 곤장 50대를 치라는 명을 내렸으니 그 형벌이 어찌나 매서웠던지 김춘식은 곤장이 떨어질 때마다 비명을 내지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이고, 어이쿠, 소인이 잘못하였나이다. 김춘식이 볼기짝을 부여잡고 애걸복걸하였으나 이미 저지른 죄를 어찌 되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곤장을 다 맞은 잔당들은 결국 변방으로 멀리 유배를 떠나는 신세가 되었으니 무거운 오랏줄에 묶여 고을을 떠나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저마다 통쾌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가문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어던진 연인의 집안에는 그제야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애태우던 명봉산 산삼밭 역시 원래 주인의 품으로 되돌아와 다시금 울창하게 우거지니 연희의 아버지는 산삼밭을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 산삼밭을 다시 볼 날이 올 줄이야. 참으로 하늘이 무심치 않았구나. 아버지가 감격에 겨워 중얼거리며 산삼잎을 어루만지니 그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해가 말끔히 풀리고 실언이 끝나자 박시환과 연희는 마침내 온 고을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화려하고 경사스러운 가래를 올려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 식장에는 청웅초가 환하게 밝혀지고 마당 가득 오색천이 나부끼며 잔치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지요. 시완의 상단 패거리들은 신명나게 꽹과리와 북을 두드리며 흥겨운 가락을 울려 퍼뜨렸으니 돌쇠와 마목수 역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이 경사스러운 날을 함께 즐겼습니다. 우리 두령님이 장가를 다 가시는구먼.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돌쇠가 얼큰하게 취한 얼굴로 껄껄 웃으며 소리치니 마당에 모인 백성들도 저마다 흥겨운 박수로 화답하였지요. 청홍실로 곱게 묶인 혼례상 앞에 마주선 두 사람은 표주박 잔에 술을 나누어 마시며 평생을 함께할 굳은 인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연희는 족두리를 쓴 곱디고 온 얼굴로 시완을 바라보며 살포시 미소를 지었고 시완 역시 사모관대를 갖추어 입고서 연희를 바라보는 눈빛에 깊은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임자, 이제부터는 평생 내 곁에서 함께 살아갈 것이니 부디 잘 부탁하오. 시완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연희는 고개를 살며시 숙이며 수줍은 미소로 화답하였습니다. 서방님이야말로 부디 소첩을 오래도록 아껴주시옵소서. 혼례를 치른 뒤로 시완의 상단은 고을 백성들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양과 시골을 오가며 나날이 크게 번창해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시완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안심하고 물건을 맡길 만큼 두터운 믿음을 보내었으니 등짐장수로 시작한 시완의 상단이 어느새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큰 상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요. 연희 또한 지혜롭고 단정한 안살림 솜씨로 집안을 알뜰하게 꾸려나가며 대가족을 이루어 풍족하고 화목한 살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며느리 살림 솜씨는 참으로 알아줘야 한다니까. 동네 아낙들이 연희의 야무진 손끝을 칭찬할 때마다 연희는 그저 겸손하게 웃어넘길 뿐이었지요. 연희의 아버지는 명봉산 산삼밭에서 캐어낸 귀한 칠구엽 산삼을 가난하고 병든 시골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겪은 고초를 남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으니 이 산삼으로 남아 이웃들의 병을 덜어주고 싶구나. 아버지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산삼을 나누어 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두 손 모아 감사의 인사를 올렸지요. 탐욕을 멀리하고 정의를 굳게 지킨 두 사람의 태평성대 소문은 이내 인근 고을까지 널리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동안 시완과 연희는 토끼처럼 귀여운 자식들을 여럿 낳아 슬하에 두었으니 대대손손 부귀영화와 복락을 두루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상단의 사내들과 마을 아이들은 시완과 연희가 처음 만났던 그 산속 외딴 오두막의 이야기를 두고두고 구전으로 전하며 이야깃거리로 삼았지요. 그 옛날 비바람 몰아치던 밤, 두 분이 처음 만나셨을 때 이야기 아는가? 아이들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졸으면 노인들은 그때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옛 이야기를 정겹게 들려주곤 하였습니다. 악인은 결국 비참한 대가를 치르고 선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진리가 온 고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값진 교훈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완과 연희는 형편이 넉넉해진 뒤에도 결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매년 삼삼오오 모여드는 지친 나그네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대접하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나그네님, 어서 들어오시어 따뜻한 밥 한 술 드시고 가시옵소서. 연희가 옛날 자신이 그러하였던 낯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할 때마다 시완은 그 곁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게를 내려놓곤 하였지요. 닭이 울고 동이 터오는 어느 평화로운 아침, 붉은 햇살이 두 사람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엌에서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정겹게 어우러지는 그 풍경 속에서 시완과 연희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지나온 세월을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그 옛날 비바람 몰아치던 금은밤, 낯선 오두막에서 시작된 기막힌 인연이 이렇듯 백년 가약으로 맺어져 오래도록 이어지리라고는 두 사람 모두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일이었지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명봉산 오두막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비바람 몰아치던 금은밤, 남모르는 두 사람이 우연처럼 만나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고 끝내 백년 가약을 맺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탐욕의 눈이 먼 이방은 결국 제 죄값을 치르고 쓸쓸히 옥에 갇히었고 어질고 지혜로운 연희와 의로운 시완은 온갖 시련을 딛고 끝내 행복을 손에 쥐었으니 예나 지금이나 하늘은 결코 착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가 봅니다. 악한 자는 그 대가를 치르고 선한 자는 마침내 보답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이치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억울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연희처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헤쳐나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볕들 날이 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듯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